그럼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확장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식이 상승장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해야 돼요. 유가 하락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고, 지금 유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의 상승 추세에서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품에도 시나리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나리오 모델이 조금 복잡한데 중기 시나리오 모델이 있고 장기 시나리오 모델이 있어요. 예. 중기 시나리오 모델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봉국면일 때는 상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많이 상승을 하는 시대. 근데 지금처럼 여름과 가을 국면이 되면 주식 채권의 시대예요. 그 상품이 그렇게 상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일한 예외가 골드만 좀 그렇고, 골드는 지금 뭐 전쟁도 있고 뭐 이러면서 조금 통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정고점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외에 원자재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정고점을 절대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경기가 확장되면 결국 원자재 가격도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또 이러고 있어요. 왜냐? 지금이 여름, 가을 국면이고 주식 채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시대가 다시 오려면 2030년대 미국 증시의 8기 봉국년이 되면 다시 상품 시대가 오고, 그때는 이제 유가, 상품 이런 게 2000년대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또 생길 거예요. 이게 전부 시나리오 모델하고 연결이 돼요. 상품의 시나리오 모델과 주식의 시나리오 모델이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냐면 지금처럼 여름과 가을 국면은 그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산업혁명은 미국이 만드는 거잖아요. 미국이 본인이 기술혁신을 만들고 미국 본인의 증시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산업혁명이 나기 때문에 여름, 가을 국면이 생긴다가 아니고 그냥 그 둘 다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산업혁명은 연구개발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80년대 PC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PC의 껍데기, 프로토타입만 나온 거지 막 대량 양산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쵸? 대량 양산은 2000년대가 나오죠. 신흥국에서. 그거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구개발을 하고 비전을 따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AI는 그렇죠. 지금도 AI도 그런 상황이죠. 뜬구름 잡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이 중요한 시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성장주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빅테크잖아요. 지금 딱 그거 해당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계속 2010년대부터 말씀을 드려도 납득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큰 역사적인 상황을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한순간만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고 중간에 겨울 국면에서 이제 타작 정리한 다음에 봉국면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봉국면은 이때 반대가 돼요. 산업혁명이 끝났고 여기는 산업혁명 쉬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잖아요. 네. 미국만 하던 거, 프로토타입을 하던 거, 이게 신흥국으로 넘어가서 대량 양산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2000년대 가서 한국에서 스마트폰 양산하고, 여기서 PC가 나오니까 2000년대 가서 중국의 레노버가 양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구개발의 시대라면 여기는 대량 양산의 시대. 여기는 이렇게 된다. 무형자산의 시대면 유형자산의 시대. 그럼 이 시대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원자재는 거는 이쪽이죠. 거죠. 왜냐면 대량 양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뜬구름 잡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안 보고 성장성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성장주가 그 주도 업종이 되는 거예요. 대형 성장주와 대형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기술주와 선택 소비자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 가요. 왜냐하면 이때는 뜬구름 잡는 비전만 가지고 했다면 여기는 실제로 양산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치주가 상승하는데, 가치주, 자본재, 에너지, 필수 소비재.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열관 업종들은 다 돈이 보여야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술주는 돈이 안 보여도 상승을 해요. 이 두 개의 시나리오 모델이 완전히 정반대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특징이, 여기는 주식 채권의 시대라면 여기는 상품의 시대라는 거예요. 상품의 시대니까 가치주, 자본재, 에너지가 상승하고 대량 양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원자재 중심의 신흥국 증시가 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브릭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더 상승하는 거고, 다음 상품의 시대 때는 또 어떤 국가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상품의 중기적 측면의 시나리오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인 측면도 있어요. 장기적인 측면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전형적인 장기 추세.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이 돼요. 지금 198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디플레이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채권 금리를 보면 아주 심플하게 알 수 있어요. 채권 금리가 주구장창 하락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장기 추세가 바뀌는 거는 사람의 일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2020년에 겪은 거예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된 거죠. 19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는 인플레이션 전반전이라고 제가 쉽게 이름을 만들려고 전반전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특징은 간헐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버슈팅이 나오긴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내려간다. 40년대 후반에 한 번 그랬어요. 50년대 상반기에 한 번, 50년대 하반기에 한 번, 60년대 상반기에 한 번 라고
60년대 후반부터는 안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8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간헐적인 스파이크가 4번 났고 여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상승해요. 인플레가 증시를 괴롭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증시 때문에라도 간헐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년대, 60년대는 미국 증시 5기의 여름 가을 국면이잖아요. 주식 채권의 시대예요. 상품의 시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좋아져서 비용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나도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이 2020년부터 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금 전반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그럼 지금 주식 채권의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여름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2030년대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상품의 시대하고 겹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50년부터 시작해서 8년까지가 여름 가을 국면이 끝나요. 그건 주식 채권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간헐적으로 끝나요. 근데 이제 68년 이후에 1983년까지 미국 증시 6기의 동국면이에요. 이때는 상품의 시대예요. 그러면 뭡니까?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와 상품의 시대 중기 추세가 중첩이 되죠. 그러면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여름 국면이고 여름 가을 국면이고 주식 채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와도 그 원래 주식 채권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는 간헐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이제 미국 증시 8기의 복면이 시작되고 상품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때는 인플레이션 후반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다만 이제 대규모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940년대, 10년대, 40년대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급감을 했다가 엄청나게 애를 낳으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이건 또 시간차가 20년. 그러니까 출산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중에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20년의 시간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생산 가능 인구가 될 때까지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던 베이비 붐 세대가 70년대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이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영향은 언제부터 나타난다? 2000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2000년 이후에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냥 공급과 수요와 공급 법칙이 똑같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면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노동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노동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실업률로 표현하면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출산율 감소가 생산 가능 인구에 영향을 미친 2000년부터 시작이 됐고 실업률 감소는 그때부터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낮다는 거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게 이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 추세 하에서 지금 상품이 굉장히 변혁의 시기를 2020년에 겪었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전반전의 시대고 2030년대에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상품의 투자를 좀 늘리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실버라든가 그때는 원유가 될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원유가 됐건 가장 좋은 게 실버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시대 때는 2000년대 실버가 거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한 30% 정도는 실버를 딱 담아두면 굉장히 이제 투자가 편안해지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식이 상승장이 되는 가장 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유가가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 당분간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 엘니뇨가 지금 있잖아요. 예. 엘니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추운 겨울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 2001년에 유럽을 괴롭힌 게 이제 그 유가 천연가스. 근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플레이션,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CPI하고 코어 CPI를 보면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코어 CPI 지금 뭡니까? 작년 인플레이션이 2000년에서 2000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강했잖아요. 네. 근데 그 코어 CPI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CPI가 2021년 어느 쯤에 위로 강하게 상승 전환했어요. 그렇죠. 확 올라갔죠. 이걸 저는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는 전제 현상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2021년 1분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의 정점이 2분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공항은 각각 2분기 뒤 3분기에 나왔어. 그래서 전조현상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CPI보다 CPI가 먼저 하락을 했다고 했어요. 네, 이번에 그랬잖아요. 네, 이게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하고 이게 작년 말인지 올해 상반기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뭐다? 경기 회복이 곧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든크로스는 경기 둔화의 전조현상,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는 경기 회복의 전조현상.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자 어제 발표된 미국의 10월 PCE가 3%였죠. 네. 그 다음에 코어
PC가 3.5%였어요. 그럼 아직 지금 코어 PC가 높은 위에 단계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갈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내년 말이 될지 내후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CPI하고 PC가 또 코어를 상향 돌파하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다? 아 이제 경기 둔화 곧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은 그 정도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 추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나리오 모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시대 때 통용되던 금리 시나리오와 인플레이션 시대 때 통용되던 금리 시나리오가 달라요. 그리고 시나리오 모델과 전제현상의 특징 등도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1970년대를 비교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시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디플레이션 시대 때는 어김없이 금리가 인하되면 아 이건 신용 경색과 함께 공황이 따라왔어요. 근데 1970년대는 그러지가 않아요.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어느 순간 금리 인상 중간에 공황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쉽죠. 그러니까 점점 위험이 다가오다가 그 금리 인하가 꺾이기 전에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다가 멈췄다가 날아갈 때 내려갈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징이 다르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느냐, 디플레이션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중요한 건 지금 2000년 이후로 장기 추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40년 동안 디플레이션만 되던 것만 보고 자랐던 투자자들, 저처럼 나이가 많은 뭐 50대, 60대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새롭게 적응하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시나리오 모델은 조금 바뀐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대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제일 갈림길이거든요. 되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부동산은 꺾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은 이미 2021년에 끝났고 그때 이제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202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는 꺾이기 시작을 했고 제대로 폭락이 작년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반등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다시 또 상승을 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하락 추세 중에 잠깐 반등을 한 상황이다. 자, 이것도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지표를 봐야 돼요. 지표. 그래서 지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는데 딱 하나만 봐라.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 미국 거를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가지 지표가 있지만 딱 하나만 보면 하나만 본다면 뭘 볼까요? 그러면 미국의 NAHB 건설 지수만 보면 돼요. 요거 하나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걔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고요. 그거 외에 이제 그 주변 관련 지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기존 주택 판매, 뭐 신규 주택 판매, 착공, 인허가, 미결 주택 판매, 그다음에 뭐 케이스 실러 가격 지수, 그다음에 페니메에서도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발표하는 가격 지표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은 상승을 그러니까 폭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2020년처럼 급반등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이루고 있거든요. 반등 힘이 없이 약하다.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봐도 그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에요. 기술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그 부동산 지표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위험 자산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주식이 먼저 돌아섰고 실적이 돌아섰고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 경기 혼자 나쁠 수가 없어요.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물이 올라가면 그냥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많이 못 떠오르죠.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둥둥 떠 있다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내후년에 조금만 안 좋아지면 푹 내려갈 거예요. 올해 부동산이 좀 그런 느낌이죠. 주식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고 한국도 지금 8, 9, 10월에 초단기 조정 때 지표도 조금씩 안 좋아졌고 부동산도 조금 안 좋아졌고 근데 지금 초단기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중반까지는 또 달릴 거예요. 부동산도 조금씩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팔아야 된다. 근데 저는 부동산은 한 채 자가주택은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식 주니까. 그러니까 그 다주자는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방은 이미 끝났거든요. 제가 볼 때 지방은 상당히 끝났고 서울권은 주택이 많으신 분은 이제 좀 정리하기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 상승이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그 한국 시장 증시가 끝나면 아마 최소 한 4년은 겨울 국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식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서울권 부동산도 안 좋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지방 부동산은 먼저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서울권 부동산이 최악일 때 지방 부동산이 또 먼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똑같은 자리가 언제냐면 2010년에서 2014년 거기가 비슷한 시나리오가 또 나올 수는 있는데 다음 공황은 부동산발 신용위기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그냥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뭐 이미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미 지금 역대 최고의 공실률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고 거기 투자한 한국 증권사들도 지금 온팡 다 떼이게 생겼고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PF 지금 문제는 이미 골든 타임이 끝났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할 거면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MPL 같은 건 부실 전문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파산할
곳은 사업장은 그냥 파산하게 둬야 돼요. 사회 충격이 있더라도 지금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공항 와서 한꺼번에 무너지면 2008년까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좋을 때 조금씩 파산시켜버리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발 부실이 신용경색으로 발생이 되면 저절로 신용경색이 해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걸 강제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파산이에요. 파산을 하면 강제로 신용경색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매를 맞아가지고 그 신용경색의 양을 줄여놔야 되는데 이미 지금 그 골든타임을 넘어 중국은 좀 맞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냥 위안화로 풀어버리면 돼요. 한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을 그대로 답습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발목을 잡는 가장 원인이 그 중국의 공동부유, 국진민태,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 그림자 금융과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치유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따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무조건 그냥 원화로 그냥 무조건 틀어막는 게 아니라 정부가 틀어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미국처럼. 그래서 결국 다음 공항 때 작살이 날 수밖에 없다. 뭐 조금 더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 브릿지론이 있고 앞단에서 뒷단에서 본 PF로 가잖아요. 지금 문제는 브릿지론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브릿지론에서 상환이 안 되는 걸 정부가 상환 유예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상환 유예만 했다는 얘기는 반창고만 덮어줬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본 PF로 와서 문제가 생기면 본 PF는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털릴 가능성이 크고 그럼 새마을금고하고 뭐 증권사 등 제2금융사만 문제가 그동안 있었는데 제가 9월 데이터를 보니까 은행도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100%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공항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걸 미리 알고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상승장이 제가 볼 때는 1년 반은 최소한 갈 것 같아서 그거는 최대한 먹고 그 다음에 충분히 쉰 다음에 제가 볼 때 그 다음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겨울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됐건 부동산 서울권 부동산이 됐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24년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을 벌까? 왜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승장이라고 해서 샀는데 내 거 빼고 다 오르는 경우 많거든요. 그때가 저는 제일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 원칙은 이제 업종이나 종목은 그 퍼블릭 사이트에서 얘기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그 주식에 대한 시나리오 모델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연관이 좀 있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상반기에 이미 상승 많이 나왔어요. 지금 코스피가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주도 업종은 많이 올랐어요.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2차 전지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2차 전지 뭐 10배까지도 상승을 했고, 근데 2차 전지 말고도 반도체도 적게는 50%, 많게도 1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엔터도 많이 상승했어요. 그다음에 의료 미용 이쪽도 많이 상승했고. 근데 사실 주도 업종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면 꽤 수익이 상반기에도 나긴 났죠. 필수 소비재 이쪽 잘못된 업종을 사고 있으면 오히려 하락을 했을 겁니다. 가치주를 산다든가. 가치주를 아무 때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시나리오 모델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의 시나리오 모델, 상품의 시나리오 모델 말씀드려서 상품의 시대가 있고 상품의 시대가 아닌 주식 채권의 시대가 있고 그때는 미국 증시의 여름과 가을 국면이라고 그랬고 그때의 주도 업종은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7대 빅테크.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인가? 팻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팻맹이라고 부르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용어라서. FATMANG. 발음하기 좋잖아요. 빵이랑 비슷한 거. 빵인데 좀 막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제가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부르기 쉽게 만들까 한 게 팻맹. 그러니까 뚱뚱한 망. 그렇게 생각해서 F, 페이스북이니까 메타죠. 그 다음에 A, 애플, T, 테슬라, M, 마이크로소프트, A, 아마존, N이 원래 넷플릭스였는데 올해부터 엔비디아로 바뀌었다. 사람은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G, 구글. 그냥 빅테크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저는 이게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건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저는 팻맹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7대 빅테크. 반이 기술주고 반이 선택 소비재예요. 다 드러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때 다른 업종, 뭐 가치주, 자본재,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런 거 투자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도 업종이 굉장히 이 시나리오 모델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만 공황 때는 더 하락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러면 상승장 때 10배씩 오르는 게 공황 때 하락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순진한 거죠. 많이 올랐으면 많이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지. 그때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도 업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증명이 돼 있잖아요. 미국에서 7대 빅테크가 지금 어떻고 있는지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도 그쪽에서 다 나고 있어요. 걔네들은 불황이 없었어요. 그렇죠. 불황이 아예 없어요, 그냥. 지금도 뭐 버블도 아니에요. 왜냐면 실적이 워낙 다 땡겨오고 있기 때문에 버블도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 나온 건데 지금 한국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11월부터 이제 증시가 상승장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럼 11월 한 달 동안 시가총액 1조 이상 중에서 2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쫙 봤더니 대충 55개가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10월에 했을 때 얼마 나왔냐? 2개인가 나왔어요. 2개인가, 1개인가. 장이. 9월에도 뭐 한 3개인가 4개. 그러니까 초단기 조정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단기 조정 끝나고 11월부터 급반등하니까 지금 55개까지 올라갔는데 55개 중에 70%가 선택 소비재하고 기술주예요. 기술주는 반도체, 2차 전지가 다예요. 선택 소비재는 워낙 종류가 네, 많으니까 뭐 게임도 있고 네. 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잡다구리한데 기술주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미 또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 어디로? 네. 선택 소비자와 기술주로. 이 70% 외에 30%의 굉장히 유명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로보트가 막 떴죠. 뭐 레인보우라든지 그런 거랑 그 다음에 그 바이오가 좀 뜬 게 있어요. 그거 몇 개 빼면 거의 90%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주도업종의 그 위력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반도체가 상승을 한 거를 보면 전공정, 후공정, 소재, 장비, PCB, 부품 가릴 거 없이 무차별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두 개가 이렇게 뭐 특별한 이벤트나 재료를 위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다 올랐어요. 반도체 업종이 그냥 통째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 하면 쫙 가는 네. 것처럼. 지금 네.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시총이 크니까 좀 더딘 걸로 보이지만 지금 밑에서 그 굉장히 우수한 그 기업들은 지금 통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째로 움직인다는 게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요인들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거, 한국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거, 반도체 생산이 살아나고 있는 거, 전부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기술은 좀 어렵죠. 근데 시장 자체로 보면 반도체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 국면 5단계만 이해를 하시면 경기 국면에 가장 정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업종이 바로 반도체다. 근데 이제 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도체 업종 주가와 반도체 실적과는 완전히 거꾸로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의 정점이 2021년 1분기라고 그랬죠. 네. 근데 실적의 정점은 언제였어요? 늦게 나왔잖아요. 2022년 예. 상반기예요. 예. 거의 1년 넘게 예. 거의 5분기, 6분기 만에 실적 정점이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언제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죠? 3분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바닥은 언젠가요? 올해 1월이에요. 예. 아직 실적 개선되지 않았어요. 벌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바닥이 나온 게 지금 10개월 전. 10개월 전인데 아직도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렇고 삼성전자 전체로 보면 이제 흑자 됐지만 그 DS 부분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거의 99%인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흑자 전환할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4분기에 전환을 하게 되면 1년 만에 되는 거예요. 주가 바닥과 실적 흑자 개선이 1년의 시간차를 갖고 있으니 이건 거의 거꾸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실적을 보지 말라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간다. 무슨 헛소리냐. 주식 투자자가 실적을 보지 말라니. 근데 사실은 실적을 안 보는 게 더 맞출 확률이 큽니다. 실적대로 투자해서 돈 번 사람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실적을 거꾸로 움직이는 사람이 오히려 반도체 한에서는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죠. 그냥 모두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 싸게 사야지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또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수출 제조업 경기 지금 다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경기 확장기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가총액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반도체가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 지수의 부진한 상황은 내년에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고 예. 지금 뭐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좀 신경은 쓰이지만 달러 약세 전망과 경기 확장 전망 때문에 반도체 투자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이야기 열심히 해주시고 2차전지 얘기는 안 해주시네요. 2차 전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물이 되면 그냥 다 떠오르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상반기에 큰 수익을 개인적으로 낸 게 2차 전지와 엔터거든요. 예. 근데 아마 하반기 내년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거기서 충분히 수익을 기도 했고 반도체나 의료 미용이나 이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2차 전지가 이제 주구장창 하락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장세가 올라가면 2차 전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7월 정도에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여러 가지 고점 징후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전지 수출이 7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거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고점 신호가 다 나왔었어요. 주가적으로도 첫 하락 한 1, 2주 사이에만 매도를 했어도 지금처럼 낭패를 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바닥은 형성하고 있는데 바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바닥이 아니라 상승 추세 중에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2차 전지는 폭락을 하고 바닥을 만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반등할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 상당히 많은 좋은 기업들은 상승 추세 유지하다가 8, 9, 10 초단기 조정 때 그냥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고 있고 뭐 어느 게 낫겠습니까? 추세적으로. 당연히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의료미용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네, 더 의료미용은 이제 뭐 대장주 종목이 있는데 예. 그 친구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이번 주에 났어요. 하여튼 그거 말고도 예. 지금 그 K-뷰티는 사실은 K-엔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BTS 보고 이거 하는 거예요. 네. K-컬처라고 그냥 두루뭉실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농심도 가격 많이 오르는 그쵸. 그런 거잖아요. 예. 불닭볶음면. BTS가 있으니까 오징어 게임이 있으니까 한국의 의료 미용도 좋고 한국의 그 저기 화장품도 좋아 보이고 한국의 라면도 맛있어 보이고 이런 거예요. 의료 미용도 한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건 이제 선택 소비재의 여러 것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선택 소비재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즘엔 뭐 자율주행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미디어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도 선택, 그 테슬라도 선택 소비재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기술주의 대표 예. 하위 섹터는 반도체. 선택 소비재의 대표 하위 섹터는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선택 소비재잖아요. 그쵸. 쌀, 라면 이런 거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필수 소비재가 되는 거죠. 옷이야 뭐 그냥 허접한 거 입어도 되잖아요. 예. 화장품 예. 안 발라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 선택 소비재가 되는 거죠. 아,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좀 돈이 좀 생기고 돈을 쓰는 소비 시대다. 성향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왜냐면 필수 소비재는 가격이 비싸진다고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재벌인데 하루에 3끼 이상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100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죠. 네. 네. 이게 필수 소비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붐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 시장이 침체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10%라든 게 10센트로 떨어져요. 100분의 1로 떨어져요. 근데 필수 소비재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떨어지나요? 그럼 사람 다 죽지. 그 뭐 침체가 돼도 뭐 4끼 먹던 거 2끼 먹는 거 반밖에 안 줄어요. 예. 그러니까 100배 떨어지는 거랑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봄 때는 안 좋은 거고 안 좋을 때고 실적이 중시적이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가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 소비재하고 기술주가 완전히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도업종은 시나리오 모델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더보기에 보시면은 이야기꾼 강의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도움 될 거예요. 저번에 아까 했던 120년 시나리오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올해 경기 침체와 추가 폭락을 믿고 투자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 채권이 유망하다는 거를 믿고 이제 채권 투자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제일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거시경제를 모르면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거시경제를 좀 공부하고 기초가 탄탄한 상태에서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